자, 정치 사이다. 답답한 정치, 고여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에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 이준석, 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과 함께 전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도 쉬지 않고 민생을 열심히 챙기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진짜 안 쉬었어요? 네, 주말 어제도 한 9시 반에 간식 같은 거 장봐가지고 와가지고 네. 오전에는 정리정돈 청소하고 오후부터 열심히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던데 이게. 저는 노는 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요? 큰일이네. 일하는 게 노는 것. 네. 불안하다. 좀 번아웃 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에 저러다가. 그러니까요. 좀 쉬시면서 하세요. 한 2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에 반대하는 이준석입니다. 아까 보니까 네. 그 킥보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게 뭐 환경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진짜 시간 효율 이것 때문이에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플러스 킥보드 조합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하철 타시고 항상? 그래서 상계동이 다른 교통은 좀 안 좋고요. 네. 지하철은 그래도 4호선, 7호선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낫습니다. 저 지하철역 내려가지고 킥보드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약간 느낌이 젊은 느낌. 항상 아슬아슬하게 도착해가지고 혼자 방송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 지하철은 정시에 다닙니다. 항상 헷갈리는데 8시 반까지가 아니라 8시 20분까지라서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고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고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훅훅 지나가죠. 일단 추미애 장관 얘기 잠깐 해보죠. 지금 한풀 꺾인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너무 이 얘기만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여론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지적도 좀 있었고, 이준석 의원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이게 예. 나흘 동안 하잖아요. 네. 근데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날 정치하고 그다음에 외교안보하고 네. 그다음에 경제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사실 3일째 경제할 때는 추미애 장관 딱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생각해 보시죠. 정치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추미애 장관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눈을 부릅뜨고 또 훈계조로 나왔죠. 예, 저희가 항상 이런 상황 속에 국무위원들이 예. 국회와 입법부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을 존중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어떤 태도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 불거지지 않을 텐데 너무 이번에 이제 좀 추미애 장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고 일례로 김남국 의원 보십시오. 얼마나 센 이야기, 강한 이야기 많이 하고 다닙니까? 하지만 평소에 방송국의 대기실에서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김남국 의원 비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방송가에서. 그런 것처럼 추미애 장관도 좀 웃으세요. 뭐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적어도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싸우려고 드는 자세로 오는 느낌이 안 들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죠. 네,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좀 평가하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는 대정부 질문이 되었어야 됐는데 네. 민생이 실종된 대정부 질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 성격의 추미애 장관 질의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거나 유의미한 어떤 질문 답변을 이렇게 끌어냈어야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유리한 답변,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전화로도 다른 병사들도 한 35명 이상이 전화로도 휴가 연장을 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네. 요양심의도 다른 병사들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답변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반복된 어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질문이 국민들에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불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이번 4차 추경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재정 건전성 굉장히 지금 좀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어려워지면 내년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지금 이번 4차 추경으로 많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답변을 듣고도 김남국 의원이랑 저랑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60만 장병 중에 35명 정도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 그런 걸 특혜라고 얘기합니다. 800만 분의 1의 확률이 로또고요. 60만 분의 35도 충분히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질문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던 거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추미애 장관도 결국에는 뭐 논점을 계속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피해간 것이,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지적해 볼게요. 이제 결국 추미애 장관 측 주장이라는 거는 결국 휴가 연장이 적법하게 적절한 시기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을 때 너 복귀해라 그랬을 때 나 휴가 연장됐어 나 복귀 안 해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왜 곧 들어가겠다라고 답변했는지. 그거는 팩트가 확인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게 당직 아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복귀한다고 아니, 그런 말 안 했잖아요.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오고 오히려 이제 당직 사병의 주장은 그 다음에 대위가 왔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휴가 연장이 모든 절차와 아니면 시기가 적절하게 됐다고 한다면은 당직 사병이 미복귀로 전화를 했을 때 그럼 나는 휴가가 연장된 건데 니네가 행정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확인해봐라라고 답을 해야지. 네. 왜 돌아가겠다고 답변했는지, 집이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답변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김남국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 안 됐다 하지만은 전화 안 했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말을 못 하고 있죠, 추미애 장관. 아니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직 사병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직 사병이 경험한 진술, 당직 사병의 시각만 진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 당직 사병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 통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지금 부대의 다른 동료들이 병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 이야기를 했던 당직 사병은 같이 생활했던 부대의 당직 사병이 그 부대의 동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생활했던 동료 A, B, 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미복귀와 관련돼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5일이 아니라 23일, 24일 날 그때 미복귀와 관련되어서 우리 부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부대에서 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 지적하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오히려 그 현모 병사가 혼자 착각하고 문제 잘못 착각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모 병사 같은 경우에 지금 SNS 다 닫고 잠적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휘관이 전화로 다 휴가 연장이 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현모 병사가 잘못 오해했을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전화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다. 전화를 했을 때 그러면 나는 휴가가 연장되었다고 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전화를 누가 했느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는 보좌관 전화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추미애 장관 측의 말이 틀린 적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은? 아니 지금 추미애 장관님 말씀 그대로 다 맞고 있잖아요. 본인 전화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아니 그건 본인이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건 모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실제로 민원실에 전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압수수색한 녹취 1,500개 깠는데 실제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 없다, 전화한 사실 없다라고 지금 민원실 확인됐잖아요. 기록은 누가 그럼 허위로 작성한 겁니까? 부모가 연락 왔다는. 그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연통 기록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누가 작성한 겁니까? 그건 허위가 알겠습니다. 아니라 잘못 기록할 수 있는 거죠. 허위가 아니라 잘못이다. 잘못 기록할 수 있는 지금 거죠. 해석은 이제 예. 보좌관 전화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검찰 조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 결과가 추석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 다 받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무엇보다 대질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3명을 다 불러서 알겠습니다. 대질 신문까지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께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추미애 장관 관련된 아들 얘기 말고 이제 야당 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정치자금 문제. 예, 예. 뭐 딸 식당에서 뭐 여러 번 사용했다. 뭐 그리고 논산 뭐 훈련소 앞에서도 사용했다. 뭐 이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너무 작은 일을 부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뭐 야당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정치자금의 관리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물론 이게 뭐 정치자금을 예를 들어 분신술을 써가지고 예. 나는 파주에 있는데 나는 뭐 거기 논산에서 결제됐다. 예. 이거는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병역 문제보다는 저는 뭐 시급성이나 엄중성은 덜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거는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만약 고발을 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수사를 하긴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뭐 예를 들어 영수증 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이거는 뭐 검찰도 검토해 보겠지만 나중에 네.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 날 이제 본인의 딸의 이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것을 이제 결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일요일 저녁에 회식을 그렇게 이태원까지 가서 하는 일이 빈번한가? 그렇다면 실제로 그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지 등등도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뭐 김남국 의원 뭐 반론 한마디 더 넘어가죠. 이제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을 탈탈탈 먼지털이식으로 해가지고 제2의 조국 정관 사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이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공이 깐다라고 한다면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예전에 문제 지적한 기사들 보면 뭐 그 주유비로 몇 천만 원을 쓰고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같은 곳에서 주유를 하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지구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막 그런 주유비거든요. 동네는 동작구인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자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썼느냐라는 문제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적할 사항은 있겠지만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원래 일요일 저녁에는요 김남국 의원 같이 마트에서 장 봐와가지고 집에서 일하는 게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들이랑 간담회 일요일 저녁에 잡는 사람 없습니다. 회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로 잠깐 저것도 넘어가죠. 비정상이네. 민주당이 조금 시끄러운 게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이 징계 문제를 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남의 당 얘기지만은 네. 어쨌든 빨리빨리 이렇게 어떤 징계를 하거나 어쨌든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뭐 바람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께서 평가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연성이랑 이제 형평성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 김홍걸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건 알겠지만은 네. 그러면 과연 그 문제된 사안들이 이번에 기소가 된 윤미향 의원보다 그럼 덜한 것이냐? 그래서 더한 것이냐? 그래서 윤미향 의원은 과거에 그럼 믿고 지켜보겠다고 하고 네. 김홍걸 의원은 사실상 바로 이제 국민들이 어떤 연유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제명을 하게 된 것이냐? 예. 사실 이게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예. 최고위원회에서 긴급 제명이거든요. 예. 근데 김홍걸 의원이 무슨 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긴급 제명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상직 의원도 뭐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비슷한 이상직 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야말로 뭐 본인이 사실상 경영했던 회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져볼 부분이 복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리적으로는 지금 충분히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은 이것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원칙을 세우냐인데 지금까지는 조국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등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사퇴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 이게 거의 표준적인 답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홍걸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이상직 의원까지 그리고 과거에 제명되었던 양정숙 당선인까지 이렇게 보면은 또 일부에게는 또 여론이 좀 안 좋으면 바로 이제 잘라버리는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김홍걸 의원의 특수한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이상직 의원에게까지 비슷한 처분이 내려진다면은 가르는 기준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남국 의원. 예.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한 어떤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징계하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당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그 가늠자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사안마다 똑같이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안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특수성 그리고 사안의 성격, 소명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다 동일할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윤미향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다 잘라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시각에서 그런 것이고 실제 윤리심판위원이나 최고위원회에서는 다른 결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안은 평가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여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 누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의성이 짙은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소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서 빠른 어떤 제명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직 의원 건도 이번 주 내에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어떻게 자본금 3천만 원짜리 회사가 뭐 몇십억을 빌려가지고 이스타 항공 주식을 빌려가지고 다 인수를 했느냐. 그리고 또 그 대주주가 자식들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자식들이 뭐 중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랬는데 자식들에게 그 상속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상속세나 증여세가 납부되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을 충분하게 듣고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문제 지적이 충분히 뒤따라야 된다고.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 박덕흠 의원 그 이해충돌 관련된 거요. 수주 뭐 1,000억 원을 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주에 관련된 부분을 저도 어제 살펴봤더니만은 사실 관급공사를 어떻게 따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따낸 계약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매출 규모가 과거에 이분이 국토위에 상임위원을 하기 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분이 터널 공사에 대해 가지고 특허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네.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100% 경쟁 입찰을 통해 됐다고 이제 박덕흠 의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문제의 소진 다소 적다. 하지만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좀 넓게 해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토위 위원으로 보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고 이미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의원에서 사보임 되겠다고 이제 선언한 상태이고 저는 이제 이건 앞으로 저희가 한번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은 법률가 아닙니까? 나중에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갔을 때 법사위에 법률가 가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뭐 김남국 의원이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특정 법률 사건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는 채로 골라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굵은 채로 골라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번에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해 충돌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 이야기하는 대로 실질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했느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공개 입찰이든 수의 계약이든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그 형식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그 모습만으로도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판을 보면요, 재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관련된 사건의 판사가 그 해당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피해야 되는 그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 충돌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박덕흠 방지법을 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예 국회법을 바꿔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그 가능한 경우에는 아예 제척되는 그걸 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경우가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주주 또 가족회사 소위 말해서 가족회사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회사인 이런 경우에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그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조력하거나 이렇게 있을 땐 처벌하는 박덕흠 방지법을 좀 발의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재명 지사 관련된 그 뭐라 그러죠? 그 화폐, 지역 화폐 그 논란이 좀 커졌어요. 의외로 좀 커졌는데 요건 이제 이준석 의원 말 먼저 듣고 김남국 의원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지역 화폐가요. 원래 기도라는 거는 사실
우리 동네에서 다른 네. 동네 쓸 돈을 좀 써라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제로섬 게임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예.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앱을 깔면 자치구별 상품권, 서울사랑 상품권을 구별로 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의 용도가 사실 보면 종로나 아니면은 중구 이런 데는 도심지잖아요. 여기 상품권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는 남아요 항상. 언제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어디께 많이 동나냐면요. 노원, 송파, 양천 이런 곳들이 예. 많이 동이 나요. 이게 뭔가 때 학원가예요. 아. 이게 뭐냐면 상품권으로 이 제로페이로 결제하면은 학원비가 결제 가능하게 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 학부모들이 몇십만 원씩 사재기 해가지고 이제 학원비 결제한 데 쓰는 것인데 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로페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 상품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좀 소비를 해라라고 하는 취지. 예. 그건 어차피 학원은 우리 동네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노원구 학생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종로에서 학원 다니서 못 봤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사실 원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10%씩 할인해 주는 게 세금 들여서 할인해 주는 겁니다. 예. 세금 들여가지고 학원비 지원하는 거 이상의 의미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재고해봐야 될 정책입니다. 예,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좀 이제 이재명 지사의 태도의 문제를 야당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윽박지르는 거 아니냐 연구원들을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연구 보고서가 네. 너무 이제 뻔히 보이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상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19년, 20년, 2020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데 딱 2018년까지만 딱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연구했고 예. 또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역화폐 효과를 보면 당연히 한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용처를 뭐 쇼핑몰이나 복합 뭐 이런 어떤 곳에 쓰는 게 아니라 네. 골목 상권에 쓰도록 해가지고 이 지역 순환 경제에 좀 도움을 주고 예. 또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좀 매출 증대하는 데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로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연구해보세요. 생각합니다. 학원비로 나가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다음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네.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